산책자 크로스 네 번째 행사 시간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문학평론가 박인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굉장히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커서 온라인 신청자만 100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온라인 신청이기도 하고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2분 정도 방송에 들어오셨고 현장에도 지금 함께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행사 오프닝부터 천천히 시작하고 두 분 작가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후원하는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인문서점 산책자에서 기획하고 말갈 아카데미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책자 크로스는 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분야를 교차하면서 전개되는 연속 문학 토크 기획입니다. 두 명의 작가가 서로에게 독자이자 인터뷰어가 되어서 친숙하면서도 낯선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고 조금은 색다른 이야기들을 교차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행사 시간이고요. SF와 페미니즘을 통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요즘 SF가 굉장히 이제 핫한 주제고 문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대중문화 콘텐츠로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고 있는데 이런 SF 소설들의 소재나 주제가 여성주의를 환기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는 동시대적인 분위기, 배경, 장르적인 특성, 그리고 실제로 작가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자리에 대하여 영역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SF 소설가와 문학평론가 두 분을 오늘은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작가분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선란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2019년도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를 발표하시면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2020년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 장편소설 청개파랑 그리고 최근에 2021년 6월에는 신작 장편소설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를 발표하셨습니다. 수상 내역은 2019년 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부분 대상, 2020년 제7회 SF 어워드 장편소설 부분 우수상, 또 최근 2020년 안전가옥과 메가박스에 설치한 슈퍼 마이너리티 히어로 수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나영 평론가입니다. 2018년도 경향신문 신춘문예 유토피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민정론으로 등단하신 이후에 활발한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간지 문학동네의 편집위원이시기도 합니다. 평소에 여성주의, 또 퀴어 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순문학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SF와 장르 문학들을 함께 읽어나가는 글들을 다수 발표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이제 중심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깍두기로 들어와서 마지막 또 아마 엔딩 자리에서만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토크를 이어나가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이제 저는 물러나고 두 분 작가님께 마이크와 자리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천선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나영 평론가님의 이야기를 좀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독자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가 임아영이라고 하고요. 저의 주요 전공이 SF라고는 할 수 없지만 평소에 SF 장르를 좋아하고 또 천선란 작가님 작품도 좋아해서 오늘 처음 뵙지만 좀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그 전문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좀 SF를 좋아하는 그 여성주의적인 독법으로 읽고 싶은 그리고 읽으려는 사람으로서의 고민과 즐거움 같은 거를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이
토크를 시작하면서 먼저 저희 두 사람이 SF와 페미니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대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결하기 이전에 먼저 SF 장르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좀 작가님한테 미리 드렸던 질문을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다루는 주제가 좀 꽤 넓고 포괄적이잖아요. SF와 여성주의. 그래서 먼저 작가님의 근황으로부터 좀 출발을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장편 소설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소설의 뱀파이어 로맨스라는 수식어가 되게 작가님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의 소설에서 SF적인 상상력이 드러나는 방식이 비인간이라는 주체를 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물이나 로봇, 자연과 같은 비인간에게 목소리와 감정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뱀파이어라는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SF랑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뱀파이어라는 소재는 정말 개인적인 취향으로 언젠가는 한번 꼭 써보고 싶다라는 소재였고요. 근데 이 질문을 받고서 나는 왜 이렇게 뭐 뱀파이어라든지 늑대인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가라는 고민을 해보았는데 크게 특별히 나타내는 의미보다는 저는 숨어서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절로 내려오는 어떤 정말 뱀파이어나 늑대인간이나 외계인 같은 것들이 모두가 있다고는 믿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이 실제로 인간 삶 속에서 구석구석 잘 숨어서 살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은 그냥 똑같은 삶 위에서 되게 틈들을 발견하는 느낌이 나요. 그 조그마한 틈 사이로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건물을 봐도 저기에 뱀파이어가 한번 타고 올라갔던 벽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서 꽉 막힌 숨이 좀 딱 털어지는 느낌이 나서 좀 좋아하고 SF와도 이런 비슷한 결로 좋아하지 않을까. 지구 밖의 우주를 상상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을 하는 게 현실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네, 숨어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이 되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좋아해왔던 작가님 작품들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평소에는 비가시적인 존재들이 되게 주인공으로 드러날 때 어떤 그 즐거움 같은 게 기본적인 설정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죠. 네, 성계의 파랑이라는 장편 소설 작가의 말에서 재밌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SF를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SF였다. 네. 그런 말을 해주신 게 되게 진솔한 성격이 느껴져서 작가님의 좀 인상에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비와 우주라는 소재를 좋아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 알고 보니 좋아했다의 이 알고 보니 안에 담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작가님의 그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알고 보니에는 소설보다는 영화랑 콘텐츠, 미디어 쪽의 콘텐츠가 정말 훨씬 많았어요. 어렸을 때 보고 펑펑 울었던 영화 AI나 한동안 보고 계속 상상했던 ET라든지 이런 종류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문예창 작가로 오래 전공을 하면서 사실 이제 본격문학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공부를 늘 해왔다가 어느 순간 제가 쓰는 주인공들이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사고를 크게 치고 싶어 하고 어떤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 하고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캐릭터들은 현실보다는 조금 더 SF적인 넓은 무대라든지 아주 커다란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생각을 했죠. 제가 문피아라는 웹소설 플랫폼에 제1회 그 강연을 갔어요. 등단하실 아니요,
전에요. 네. 전에, 나 네. 이제 소설을 쓸 건데 소설을 도전을 해봐야겠다. 근데 그 강연을 갔다가 이제 그 강연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거를 쓰라라는 얘기를 하길래 강연장에서 이제 막 좀비도 쓰고 우주도 썼다가 아 내가 좋아하는 건 SF구나를 깨닫고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그때 쓰셨던 그 나열했던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에 좀비, 우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4개 있는 게 너무 있어요. SF에 특화된 근데 그걸 인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별로 내가 좋아하는 이 뭔가 숨어 있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사고를 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소설가 분들이 인물의 어떤 욕망이나 인물의 뭐 성격에 사고적으로 따라가는 듯한 그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먼저 그런 욕망을 보이는 것처럼 느끼셨다는 건가요? 네. 저 역시도 그랬고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같이 공부했던 학우분들도 항상 너는 왜 항상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나라는 예, 피드백을 좀 많이 들으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면 약간 이쪽. 네, 이렇게. 네. 되게 재밌는 답변이네요. 그 중에서도 좀비와 우주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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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도 그렇고, 요새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SF가 뭐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이 이미 옛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미 좀 그거 자체만으로는 좀 진보해진 느낌이 목소리가 울린다고요? 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그래요. 두 사람 목소리 다 그런가요? 한번 말씀. 지금 제 목소리도 울리나요? 울려요? 좀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나은가요? 괜찮아요? 그럼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할 때 마이크를 꺼야 돼요. 네네, 저도 꺼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F가 부상하고 있다는 말 자체는 이미 진부해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이유 혹은 그 현상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작가님한테 여쭙기보다는 지금 동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SF를 쓰고 계시는 창작자의 입장으로서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분위기의 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SF가 되게 마이너한 장르 혹은 뭐 하위 문화라고 여겨져서 소위 뭐 문단문학이나 선문학이라는 대상과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요새는 전혀 대세가 그렇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SF라고 하면은 우주, 로봇, 미래 이렇게 약간 좀 멋있기는 하지만 약간은 좀 막연한 이미지가 강했다면 동시대에는 코로나나 기후 위기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감각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장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대한 관심 없이는 SF가 어려워진 시대에 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시대에 SF를 쓰는 마음이 뭘지 그러니까 너무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더 무거워지거나 심각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상상력이 건드려지는 부분이 많아서 뭔가 더 막 뜨거워지고 그런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던 소설이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단편 소설집이었어요. 그때 책을 내고서 다른 평론가들이나 이제 책을 읽어주신 분들이 젠더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소수자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쓸 때 어떤 주제의식을 뚜렷하게 잡고 쓰는 편이 아니에요. 그 단편집에서도 너를 위해서라는 짧은 완전 추후 단편 외에는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좀 다양한 인물들과 내가 원하는 인물들, 내가 만나고 싶은 캐릭터들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다 보니 글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나서는 다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갑자기 막 네, 어떡하지? 그래서 한동안 소설을 쓸 때 어떤 메시지에 좀 집착을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작년 말쯤부터. 근데 결국에 결론은 모르겠다. 그냥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열심히 쓰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귀결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제가 듣고 보는 것들이 어떤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뭔가 사이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없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심지어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은 일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쌓여서 소설에서만큼은 뭔가 한 푼부처럼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것들을 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체도. 그래서 지금 글을 쓸 때에는 무겁다거나 뭔가 심각해지는 느낌보다는 이래야지, 이렇게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좀 시원하게 글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독자분들한테도 글로서나마 재미있는 역할이 되는 것 같고 되게 작가님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또 어떤 작가님들은 되게 어떤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신다면 그러면 나는 독자가 책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실제 하는 것처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세계를 그려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셨다고 했는데 뭔가 사회 비판적인 혹은 동시대 사회의 문제를 반영한 작품을 써야 한다는 부담?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종류의 그런 부담들이 있었나요? 제일 컸던 거는 저는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환경 문제라던가 젠더 이슈에 대해서 대표자가 되어서 말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사실 신경을 쓰지 않고 쓴 소설이 그렇게 누군가가 해석을 함으로써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들고 그게 참 힘들었고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석사 과정 수료만 해놨었거든요. 네. 교수님이 빨리 이제 너무 너무 힘들죠. 그런 쪽으로 쓰라고 하셔서 이제 나중에 잠시 이제 그 교수님 연락처를 잠깐 차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단을 통해 좀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됐죠. 고민들이. 좋은 방법을 찾으셨네요. 연락 차단이라는. 네. 저는 되게 천선아 작가님 생각하면 SF 작가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동시대 사회에 진짜 예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게 대표자처럼 느껴져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너무 이해가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것들 안에 너무 동시대가 이미 개입돼 있어서 일부러 출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면들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되게 예민한 감각을 저는 되게 좋아해서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이나영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좀 어려워해서 이나영 평론가님의 어떤 작품 해설과 모든 칼럼을 다 읽고 왔어요. 다 읽고 열심히 질문을 뽑아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문예창작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평론 수업을 좀 되게 짧게나마 배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써야 했던 시간도 있었고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이 평론이라는 게 어느 분야보다 자신의 세계와 신념이 확고해야 하고 뚜렷해야 한다는 어떤 인상이었는데요. 뭔가 그래야 작품을 볼 때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평론 자체가 어떠한 예술 분야 혹은 소설을 좀 더 넓게 독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나영 평론가님의 평론들을 막 읽으면서 이분이 되게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이지만 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평론이나 작품을 볼 때 어떤 것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평론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제가 평론으로 먹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이 평론을 하고 비평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보고 나와서 이 영화 되게 구리다 혹은 현선아 작가님 소설을 읽고 근데 이 소설에서 이 부분이 너무 나한테 계속 남는다 왜 그런 걸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친구한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의 비평 행위이고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해볼 그 SF를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읽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론을 할 때 확고한 신념이라는 건 저한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평론 제가 생각할 때 이 비평 행위가 일상적인 것인 만큼 대화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대방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대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 그 텍스트를 읽는 것 역시 그런 과정이고 비평을 쓰는 것도 그러한 과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비평 행위를 할 때 지금 옆에 창작자분도 계시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 창작자와의 관계가 되게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예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뭐 창작자한테 상처를 주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되게 불필요한 비판 같은 거는 굳이 재미가 저한테 없어서 그래서 이 작품이 잘 쓰고 못 쓰고 뭐 이런 판단하고 평가하고 뭔가 줄 세우는 행위보다는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에 내가 사회랑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내 바깥에 있는 세계랑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방금 드렸던 질문에서 좀 연장을 해서 제가 평론가님의 평론을 처음 봤던 게 우비속이었어요. 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책에 실린 작품 해설이었는데 제가 그 소설을 정말 좋아하는 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소설을 다 읽고 뒤에 작품 해설을 그냥 설렁설렁 읽었는데 작품 해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이해하지 못했던 소설이 이런 느낌이 이런 뭐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저의 착각일 수는 있지만 네. 그 평론가님도 그 우비 속을 정말 사랑하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많이 네. 났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평론가님이 읽은 제대로 뭔가 작품 해설을 한 SF 첫 소설인지 또 궁금했고 그리고 이 소설집을 읽었을 때 개인적인 감상도 좀 궁금했고 마지막으로 그런 SF의 이미지, 느낌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김초영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책이 2018년 여름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딱 비평 활동을 시작한 직후였어요 거의.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들어온 첫 단행본 해설이어서 처음에는 저한테도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인데요. 처음에는 그 해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평론가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남의 책에 내 글이 붙는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가장 먼저 해설을 쓸 때마다 생각되는 거는 그냥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냥 작가한테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와의 대화인데 평론 행위라는 것은 이 대화할 땐 저의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작품 책에 붙는 해설을 쓸 때는 그거를 최대한 줄이자. 그러니까 최대한 작가 목소리에
내가 마치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딱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약간의 저도 평론가이자 뭔가 기획자 마인드가 있어서 이 책은 대박이다. 뭔가 그런 이거는 뭔가 대박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지금 같이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독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SF에 되게 헤비한 독자는 아니었는데 김초엽 작가님이 되게 헤비하지 않은 SF 독자들에게도 좀 대중적으로 널리 좀 읽히는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김초엽 작가님 원고를 받았을 때 SF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아름다움은 SF의 아름다움은 규모 문제인 것 같아요. 크기와 규모와 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규모, 크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름다움이라는 감각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되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 사이의 거리를 몇십억 광년 사이로 벌려놓고 되게 아득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떤 그 두 존재의 심리적인 관계를 뭔가 설정해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저한테 주는 어떤 경이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크기와 규모의 문제가 SF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되게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얼리즘 소설 같은 것들이 못하고 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경이감이라고 하면 SF에서 주로 쓰는 비평 용어잖아요. 이게 1920, 30년대 미국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SF 장르가 막 이렇게 부상하면서 생긴 비평 용어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 경이감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감각이 어떻게 규모의 문제와 이제 연관되어 있고 그거를 김초엽 소설에서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평론가님이 느꼈던 규모에 대한 경이감이 요즘 사람들이 SF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그러면 아니면 또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네. 무엇인지 네. 평론가님에 대한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이후 질문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규모의 문제가 SF의 장르적인 규칙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SF의 이미지는 뭐 스타워즈라든지 60, 70년대 미국 전성기에서 되게 그 1세계 서구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 영웅 한 명이 지구의 운명을 구출하거나 뭔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서사가 우리한테 좀 익숙한 SF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SF는 되게 남성 중심적인 장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딱 스타워즈 같은 뭔가 장르물을 생각해보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일 텐데요. 그때의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의 엄청 큰 세계, 엄청 규모가 큰 우주와 자아가 되게 분리할 수 없이 연동되어 있는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세기 남성 영웅이랑 세계가 거의 일체감을 느끼는. 근데 1세기 서구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이 아닌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세계와 이 거대한 규모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동양인 여성으로서만 생각해봐도 세계랑 저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해왔던 SF 장르에서 억지로 뭔가 이렇게 몰입을
그 주인공에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들 동양인 여성을 타자화하는 동양인 여성 독자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꼭 문학 장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1세기 서구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의 가치관만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한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되게 강해졌고 그게 환경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교육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망라되고 있는 게 어떤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SF 장르의 여성주의적인 인기도 교차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새 SF 장르가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 혹은 이게 또 규모랑 연관되는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악당대 백인 남성 이라는 SF 서사가 가장 일반적이었던 이유는 그 전선을 어떻게 긋냐잖아요. 그러니까 악당과 백인 남성이라는 전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전선을 더 이상 그렇게 그을 수가 없게 된 시대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천선한 작가님 소설에도 많이 나오지만 동물이라든지 식물, 외계인, 로봇 혹은 여성, 아동, 어린이 이런 좀 세계의 주체가 아니었던 인물들의 다양한 지형도 속에서 전선이 새롭게 그어져야 이 동시대 사회의 어떤 문제와 더 좀 밀접하게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선을 가장 잘 그을 수 있는 분야가 저는 SF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선을 얼마나 유연하게 그리고 또 규모를 크게 널찍하게 그을 수 있는가 해보면 SF적인 상상력 그리고 비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동시대 SF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평론가님의 어떤 정제된 말로 들어야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결인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네네. 어렸을 때 이제 SF 영화나 판타지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저들이 파괴되고 간 도시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티가 떠난 후에 아이들은 어떡하지?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막 다들 계속 싸우잖아요. 열심히 외계인이랑 싸워서 막 이겼다, 막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 피해 도시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갈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고 사실 제가 엄청 즐겨보진 않지만 어벤져스 2에서 소코비아 사태 이후에 남은 희생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 작가들 시선은 어떤 한 명의 영웅을 비추는 것보다는 다수의 자기 삶을 지키는 영웅을 좀 더 응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었는데 뭔가 평론가님의 해석도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역시 그 소설가랑 비평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라는 자체가 역시 되게 소설가다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가님 소설에서 계속 어쨌든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숨어있는 존재들이라든지 그냥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 꼭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그리고 서사를 부여하는 방식의 어떤 창작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창작 방법 아니면 그런 시각 같은 거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는 종류의 상상력이겠구나. 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바로 2부 주제인 SF와 페미니즘 교차하는 언어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페미니즘은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떠올랐습니다. 페미니즘 자체의 이론적 언어도 중요하지만 특히 문학과 함께 페미니즘을 읽어내는 작업들과 그 의미도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SF가 페미니즘과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적극적으로 함께 읽어내려는 작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이나영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평론가님께서 페미니즘 SF 중에서 가장 즐겁게 독해했던 작품이 있으실까요? 네, 이거 사실 저도 되게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계속 이따가 저도 여쭤볼 거지만, 되게 궁금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최근 한 뭐 2, 3년 동안 이런, 페미니즘 SF에 대한 급부상이 있었다면,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여성 SF 작가들이, 오랫동안 그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썼잖아요. 너무 좀 뻔한 사람이긴 한데 저한테는 옥타비아 버틀러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많은 작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와일드 시드라고 예전에는 야생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빛의 출판사에서 새롭게 번역이 돼서 나온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내용은 뭐냐면 한 17세기부터 거의 동시대까지 몇 세기 동안을 배경으로 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상상되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족을 이끄는 여성 지도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안양우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언제든지 몸을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나오면 갑자기 뭐 옆에 있는 뭐 어린 남자의 몸을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초능력을 쓸 수 있는데 그 여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자기보다 오래 한 4,000년 정도 살았던 남성과 이상한 좀 애증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뻔하게 얘기하면 뭐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파트너십 안에서 되게 폭력과 증오와 섹슈얼리티가 되게 교차되는 그래서 이 남성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섹슈얼하게 끌리지만 이 남성은 나한테 폭력도 저지르고 너무 무자비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저한테 사랑 이야기로 읽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의 어떤 유형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흑인 이성애자 여성이 주인공인 사랑 이야기 늘 뭔가 제가 압도당하거든요. 뭐 토니 모리슨의 뭐 빌러비드라든지 이런 작품들에서도 그렇고 흑인 이성애자 여성이 흑인 이성애자 남성과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저한테 늘 좀 압도적이고 인상적으로 다가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랑이 폭력하고 맞물려 있는 지점을 되게 그 인물의 설정으로만 해도 많이 알려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니 모리슨이라든지 옥타비아 버틀러 둘 다 흑인의 노예 제도와 이 남성의 사랑, 이성애적인 사랑하고 연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성을 너무 사랑하지만 어쨌든 나한테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한 남성이고 나보다 너무 강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 취약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또 이 증오와 이 어떤 그 사랑이 너무 맞물려 있어서 이거를 쉽게 떼버릴 수는 없는 그런 관계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한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는 뭐 옥타비아 버틀러의 킹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이게 SF적인 요소와 이 흑인 이성애자 여성의 사랑 이야기가 교차됐을 때는 그 흑인 노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과 되게 다단한 면면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라고 해서 그냥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약자들의 어떤 의지, 의존 그리고 공모 같은 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착취와 어떤 사랑과 애정과 증오의 공모 같은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옥타비아 버틀러의 와일드 시드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그 SF적인 요소와 연결되는 면이 있다면 역시 저는 규모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데 거의 그 흑인 노예 제도가 사실은 노예 제도가 끝난 지도 종결이 된 지도 지금 몇백 년이 지났지만 사실 동시대에도 너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넓은 역사를 한 사람의 몸으로 줄 수 있게 만드는 그 장르적인 상상력 같은 것들은 SF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역질문 받을 거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궁금합니다. 마침. 네. 제가 정말 그 특이한 게 있어요. 제목과 작가 이름을 되게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있는데 정말 즐겁다라는 게 초점을 맞추면 여성 SF 단편집 중에 기사도중후군이었나? 기사도중후군이었나의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정말 재미있어요. 요즘 읽으면 정말 와닿았는데 어느 날 남성들이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여자가 큰 소리 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여자가 뭐라고 하면 죽고 근데 이게 남성들이 너무 유약해져서 여자들을 수용소에 가둬요. 근데 그 수용소를 관리하는 어떤 군인들이 다 남성인데 이제 군인들한테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고 하면 그 군인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들 제가 그걸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고 최근에 이제 지금은 종결이 났지만 문화일보에서 북 리뷰로 그걸 한번 썼었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보통 이제 북 리뷰를 쓰면 댓글들을 잘 안 봐요. 왜냐면 딱히 반응이 큰 게 아니라서. 근데 유독 갑자기 몇 주 뒤에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서 봤는데 정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북 리뷰의 댓글이나 이렇게 어디 감히 이게 있길래 정말 재미있습니다. 요즘 읽으면 좀 깔깔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정도로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감히라고 하는 거는 어디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남성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작은 언행으로 남성이 죽는 설정 자체가 되게 이제 불쾌함을 느끼는 독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책에 대한 어떤 그 책에 어떤 작가들이 그게 소개해 주실 수 여성 있는지. SF 단편집일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한국 여성 작가분들의 엠솔로지인데 그 안에 이제 로드킬이라는 소설도 있고 좀 정말 다 재밌어요. 다 페미니즘을 주제로 했던 소설집이라. 저 기억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국 작가들이 쓴 거죠. 네네. 정말 페이지가 닳도록 읽을 수 있는 소설집이거든요. 추천합니다. 네, 되게 재밌는 설정이 있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방금 제가 소개드린 단편 소설처럼 페미니즘을 타이틀로 달고 나오는 소설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작가가 여성이거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SF와 페미니즘을 좀 연결시키는 지점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관람을 좀 그런 마음으로 다짐을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 페미니즘 단어를 내걸면서 연결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이다희님께서 지금 알라딘의 서지 정보를 이렇게 댓글로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SF가 지금 페미니즘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들을 생각해보면 아까 했던 얘기랑 연결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건 SF 장르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 혹은 인간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데 현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억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상상력이 더 뭔가 억눌려왔던 게 폭발하듯이 되게 좀 팽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되게 동시대 사회도 그렇고 어떤 젠더 이슈에 대해서 물론 그 억압이 지금 동시대에 가장 강하고 예전에 없었던 게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인지의 상황, 인지의 구조 같은 것들이 조금씩 뭔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현실의 억압
억압에 대해서 뭐 젠더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억압을 더 날카롭고 첨예하고 예민하게 하면 할수록 상상력도 그만큼 날카롭고 첨예하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억눌린 만큼 폭발하게 되는 어떤 원리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런 페미니즘 이슈들을 가장 잘 현실에 대한 억압을 비틀거나 뒤집거나 아니면 전복하거나 그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일 수 있겠지만 그런 상상력을 가장 좀 유연하고 넓고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SF 상상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재들이 계속 뭔가 우리를 깊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마치 그냥 더 현실적인 것보다 더 현실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상상력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방금 드렸던 질문과 비슷한데 네. 조금 더 확장해서 요즘 저희 올림픽 열기로 차갑고 많은 분들도 아시는 이슈일 테지만 소위 말하는 페미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사점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스포츠에서도 무차별적인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이 검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온라인상의 이슈는 며칠 전에 웹툰에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비하하는 식으로 그리면서 어떤 창작윤리에 대한 창작윤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뭐 페미 검열이 시작이 되면서 별점 테러와 악플 같은 걸 다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이 뭐 창작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뭐 사과까지 하는 사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뭐 꼬리를 끊어내기 위해 급하게 사과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을 인파워링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우리 그런 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또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싸움처럼 번지고 있는 사실 싸움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언론에서 되게 싸움이 났다라는 식으로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계에서도 계속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내걸고 영화에서도 여성 서사를 내거는 식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 그냥 그런 현상을 지켜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혹시 그게 시장의 어떤 동력이 그걸 나오게 하는 동력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마침 어제 안산 선수가 이제 금메달 3개를 이제 획득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불필요한 잡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나고 하는데요. 저는 문학계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문화예술계라고 하면 특히 뭐 16년, 뭐 17년 이 시기를 지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나 문단내 성폭력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것들 이후에 뭐 여성 작가든지 뭐 퀴어 소재 아니면 뭐 SF도 그런 어떤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한동안은 그런 목소리들의 주목을 하는 것에 훨씬 좀 큰 흐름이 있었다면 제가 그냥 감각하기로는 저의 체감상으로는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다른 백래시적인 반응들도 같이 좀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상 선수와 관련된 잡음에서도 느꼈던 거지만 저는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 소수자, 퀴어, 뭐 SF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다수자나 뭔가 강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주체들이 너가 말해도 되고 응원할 수도 있고 나는 널 지지하지만 나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내 어떤
장악력, 나의 권력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만 나는 너를 응원하고 그게 너무 이게 커지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권력을 이제 좀뭐 뒤집을 만한 정도가 되면은 그건 너네들이 지금 너무 과하다는 어떤 논리로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자기 권력이나 효능감을 계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게 공격하기 쉬운 약자들을 공격하고 훼손하고자 하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 문단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계속 뭐 여성이나 뭔가 뭐 퀴어, SF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계속 뭔가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너무나 이제 분명하기도 하고 그게 계속 좀 불안정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기 권력이나 효능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약자 소수자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훼손하는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약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고소장 매기면 갑자기 뭐 조용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산 선수에 대해서도 뭐 금메달 따고 아니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분위기가 바뀌니까 다시 그런 네네 그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했던 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어떤 논리라든지 대단한 어떤 담론적인 뿌리가 있어서 이런 역차별적인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라든지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내가 나에게 불이익이 없고 뭔가 자꾸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누울자리 보고 밟았는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뿌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마이크가 울리는가 보네요. 제가 말할 때 유독 좀 그런가요? 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닌가? 모르겠다. 예.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은 최대한 좀 저희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제가 작가님에게 이제 SF와 페미니즘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작가분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여성 작가들이.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너는 왜 여성 인물들만 쓰냐?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옥타비아 버틀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SF인데 왜 여성 인물을 쓰냐? 그리고 왜 너는 흑인들만 나오냐? 이런 질문을 옥타비아 버틀러가 받았다고 해요. 본인은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어떤 이 세계 질서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되게 낯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질문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성 작가에게 왜 남성 인물로만 써?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질문인 것을 떠올려 보면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인물, 보편성을 누구로 설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세계의 주체의 기본값을 누구로 설정하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이 지금은 되게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근에 배명훈 작가님, SF 작가님이신 배명훈 작가님이 이런 어떤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별이 없는 사람으로 쓰면은 자동적으로 독자가 그 사람을 남성으로 읽는 어떤 독법이 우리 안에 좀 되게 자연스럽게 이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통 그냥 성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남자겠거니 하다가 특히 이제 과학자라든지 SF 소설에서 학자라든지 뭐 그런 연구소 직원이라든지 이러면 당연히 이제 남성이라고
상정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성이라는 게 밝혀지면 여자였구나 이때 가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별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려면 오히려 여성으로 설정해야 뭔가 작가로서는 그게 더 뭔가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읽고 이게 그 작가 창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물의 젠더를 설정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 제가 댓글에서 일정 사이 쉬는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네, 곧 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제가 작업실에서 이제 다른 작가님들이랑 저 포함 세 분이서 같이 글을 쓰는데 그때도 소설의 어떤 새로운 소설을 뭔가 시놉시스를 짜거나 그럴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성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작가님은 애초에 성별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뽑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김혜원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별을 지정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남자를 입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제 안에 있는 어떤 굳어버린 뭔가인데 그래서 김보영 작가님이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단편집의 그 표제작을 읽어보면 좀 뒤통수를 세게 맞아요. 모두에게 있구나 이게를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여성 주인공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합리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잘 쓸 수 있어요. 저도 여성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남성 캐릭터가 하는 모든 것을 여성 캐릭터가 다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막 영화나 어떤 SF적인 것에서 보았던 용감무쌍하고 자기희생적이고 대의적인 어떤 캐릭터가 사실 전 여성에게 갈 때 훨씬 짜릿함이 좀 크거든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봤던 드라마 마이인에서 김서영 역할이 저를 정말 짜릿하게 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요즘에 쓸 때는 근데 막 고정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이 무조건 여성으로 써야지는 아니지만 내가 쓰는 이야기가 여성으로 했을 때 어떠한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남성이어야만 한다가 없다면 되도록 다 여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4시가 돼서 다음 질문까지 드리고 쉬는 시간 갖는 게 어떨까요? 네,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아서 이 질문 드리고 잠깐 10분 정도 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품에는 그 소설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인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로봇, 뱀파이어, 자연물 심지어. 근데 이런 비인간의 경우에도 젠더라는 항을 부여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굉장히 많이 하고요. 뱀파이어를 쓸 때는 두드러지는 외관적인 어떤 분위기를 주고 싶어서 일부러 성별을 넣었었고 로봇이나 외계인을 쓸 때는 사실 성별을 명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도우미 서비스 로봇이라고 할 때 여성 목소리에 여성의 어떤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있는 로봇들의 이미지는 좀 깨고 싶어서 일부러 좀 외형 모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로봇이 어떻게 생겼다 폴리처럼 딱 아이 같은 로봇일 때 제외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윤희영 작가님 SF 소설도 생각을 해보면 그 가사 도우미를 하는 로봇이 여성으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설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 같은 것들이 음성이 나오는 그 기계를 생각해봐도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여성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목소리에도 부여가 되는데 작품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럼 지금 딱 4시가 된 것 같으니까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시 10분이 돼서 그럼 슬슬 다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나 질문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페미니즘 SF와 관련해서 저 작가님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여성이나 젠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시면서도 그 중에서 모성이나 뭐 어머니, 모녀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짧은 소설 너를 위해서도 인신중지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뭐 모녀 관계나 아니면 젊은 여성과 윗세대 여성들 간의 관계 같은 것도 되게 좀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뭐 창작 과정에서 뭐 이런 관심이 어떻게 반영되고 또 SF의 장르적인 규칙과 혹시 연결이 된 거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모성애라는 단어가 주는 희생적인 상황을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엄마라는 캐릭터를 쓸 때 그 캐릭터가 한 인간일 수 있도록 뭔가 이름과 서사를 부여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모성애와 그 모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종종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SF적 장치를 사용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받고 계속을 했는데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고민을 한 결과 이제 제가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프고 쓰러지신 후에 뭔가 이렇게 치매처럼 아이로 변하셨는데 그때부터 이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21살 완전 초반이었는데 엄마라고 부르면 끝이었던 우리의 관계가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제가 딸인 걸 모르는 상태이고 상대방이 우리의 관계 하나를 딱 끊어놨으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를 이제 끊임없이 재정립을 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설을 쓸 때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캐릭터를 그냥 엄마로 두지 않고 자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SF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분방한 엄마, 좀 더 막 지구 밖으로 나가는 캐릭터를 그릴 때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회의 규범에 따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존재 대 존재가 관계를 아까 재정립하신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관계의 어떤 방식이나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뭐 실험도 해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진짜 뭔가 존재 대 존재의 관계를 한번 실험해보는 SF적인 장르하고 장르 규칙과도 분명히 뭔가 영화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좀 심층적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번에 좀 나눌 대화는 SF의 텍스트 안에서 여성이 그려지는 방식, 그러니까 그 작품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다시 천문난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작가님 소설에서 좋아하는 게 혹은 감동받는 게 이런 거였어요. 오해. 근데 그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미쳤다는 오해 그리고 이상하다는 오해. 쟤 좀 이상하고 미쳤고 별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쟤 왜 저러지? 이런 오해가 소설 속에서 여러 소설에서 되게 중요하게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되게 다채롭게 변주되지만 근데 이게 보통 이 이상하고 미쳤고 괴상하다는 오해가 여성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숨어있는 존재들한테 더 쉽게 달라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 소설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친 여자라는 어떤 소재도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오해가 어떤 방식으로 풀리냐에 따라서 인간 관계가 긴밀해지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때 그 지점에서 제가 매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뭐 여성이나 소수자나 아니면 미쳤다거나 이상하다는 오해를 받는 사람들 간의 관계, 특히 이제 갈등을 그릴 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런 뭔가 캐릭터를 그릴 때 가장 조심하는 거는 이 캐릭터가 그 어떤 집단의 대표성을 띠게 될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계파랑에서 은혜라는 캐릭터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아이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처럼 보여질까봐 그거를 조금 조심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얘가 이 캐릭터니까 이 캐릭터가 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이야 라고 읽히게 된다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 또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것들을 많이 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소설의 캐릭터는 사실 절반 정도가 미쳐 있어요. 좀 어쩔 수 없게 네. 소설의 캐릭터는 뭔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좀 다 미쳐 있지 않나요? 저도 그 다른 영역과 달리 문학에서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뭔가 창작법에서도 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한 캐릭터를 넣어라. 네. 잔뜩 이상하게 이제 만들긴 하죠. 어쨌거나 뭔가 캐릭터들은 뭔가 하나씩이 부족한 사람들이 캐릭터가 될 수 있고 완벽함을 겉으로 치장하더라도 그 안에 내면에 어떤 게 비어있는 인물들이 결국에 소설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뭔가 대표성이 될까봐 그것들을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되게 대표자로서의 억압 같은 것들이 요새도 문제가 되고 또 어제도 막 안산한 선수와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했는데 네, 대표자처럼 안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좀 단순한 질문인데 그 정말 기술적으로 창작자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좀 탈피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다른 창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캐릭터를 잘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단순히 휠체어를 타는 인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고민과 어떤 이 사람의 인생의 히스토리라든지 인간관계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 그 캐릭터가 어떤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캐릭터 이름이 어떤 은혜로 딱 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캐릭터를 다듬는 데 시간을 많이 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역시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요. 약간 좀 단순한 질문인데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좀 유독 좀 애착이 가거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여성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엄마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엄마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너가 아래서 태어나고 배꼽이었고 외계인 자식이야 라는 것조차도 뭐 어때? 라고 칭하는데 저는 그 뭐랄까 뭐 어때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이거나 도의적인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다 미쳐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좋고 그 이야기는 사실 라연이라는 주인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일 많이 상상했던 건 엄마였거든요. 이 엄마라는 캐릭터는 외계인 그 애인이 외계로 나가서 돌아오는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이 안에서 태어난 특이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했을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주체성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엄마의 백그라운드를 열심히 쌓다 보니까 이 라연이라는 아이가 제가 소설을 상상할 때
알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아 얘는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좀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 단편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어떤 물질에서 저도 그 소설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저는 라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라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자유분방함이 되게 좋았는데 주인공 인물의 어떤 캐릭터를 축소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른 캐릭터의 어떤 그 역사라는 게 또 재밌는 지점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또 간단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인상적으로 감상한 SF 장르 작품이 있다면 혹시 독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게 있는지. 근간으로 나온 오정현 작가님의 단어가 내려온다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소설집이. 근데 뭐랄까 오정현 작가님이 주시하고 있는 이 주인공들이 노인과 아이예요. 그 노인과 아이는 어쩌면 지금 여성 서사보다 조금 더 순서가 뒤에 있다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에 대한 뭔가 무슨 미니 이런 단어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막 사회가 쉽게 막 그걸 문제지 삼지 않는 걸 보면 뒷순서가 또 있구나.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런 순서들처럼. 근데 그 오정현 작가님은 항상 좀 노인과 아이 그리고 그 노인과 아이가 주체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시고 굉장히 따뜻한 눈으로 보신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읽고 나면 그 아이가 뭔가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얘기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소설들을 읽으면. 그래서 근래에는 이 소설을 굉장히 따뜻하게 읽었고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조만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 이 질문은 사실 사회자분께서 적어주신 질문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나영 평론가님께 SF 소설을 페미니즘적인 독법으로 읽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독법을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미나 효과, 새로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작품을 읽는 독법,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비평 행위는 나와 세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계에 어떤 칸에 꽂혀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기반 위에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뭐지? 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게 비평 행위이자 소설을 혹은 문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페미니즘 독법으로 SF 소설을 읽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1세계 서구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의 경우에 세계와 자신의 일체감을 어떤 노력 없이도 쉽게 획득하고 세계가 아파하면 바로 그게 내 아픔이 되고 세계가 기뻐하면 바로 내 기쁨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이고 심지어 그들 역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세계와 나 사이의 틈 같은 게 누구에게나 존재할 것 같은데 페미니즘의 독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 틈을 인식하는 연습이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수자는 혹은 강자는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결핍과 어떤 구멍들이 있고 세계와 나를 100% 일치할 수 없는 그 간극 같은 것들이 있는데 페미니즘적인 독법은 그 간극을 어떤 방식으로 상상을 할지 그리고 그 틈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혹은 이 나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조건들을 어떻게 좀 바꾸거나 변형하거나 다르게 상상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어떤 연습과 훈련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익숙한 어떤 남성 인물이 아니라 여성의 젠더만 하나 바꿨어도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우리 많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틈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 효과이자 새로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도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평론가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성 인물도 네. 좋고 뭐 캐릭터도 좋고 네. 있는지. 네. 아까 말했었던 그 옥타비아 버틀러의 와일드 시드라는 인물에서 안양호라는 여성 인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문학 작품 안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할 때는 그 인물 안에서 자기의 어떤 조각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의 나일 수도 있고 과거에 사라져버린 나일 수도 있고 아직 미래에 오지 않은 나일 수도 있고 절대 오지 않을 나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팬님들을 발견하면서 그 작품을 그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안양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랑에 있어서 애증관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폭력의 역사 속에서 쉽게 극복을 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그 여성 인물 뭐 요새 뭐 사이다 서사, 여성 서사 중에서 아니면은 되게 좀 연약하거나 좀 강하지 않거나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뭐 더럽거나 그런 여성 인물을 그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갑론을박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가. 근데 이 안양호라는 인물은 이게 쉽게 극복을 하는 종류의 영웅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혹은 자기를 억누르는 갈등 상황 안에서 계속 그 굴레 안에서 맴돌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만큼 그 고민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쉽게 극복되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쥐고 있는 인물이어서 제가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제 사적으로 나중에 제가 좀 참고해서 써먹으려고 평론가님께서는 등장했으면 좋겠는 여성 캐릭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면 많이들 영화와 소설을 모두가 다 많이 읽지만 직업적으로 좀 캐릭터를 파고들면서 읽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들은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런 일을 하면서 꿈꾸는 캐릭터가 있을지 이게 사실 저는 자주 그런 걸 느끼거든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이 캐릭터 너무 좋고 그러면 이런 캐릭터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혹시 네. 그 어떤 캐릭터의 아쉬움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혹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평론가와 소설가의 차이인가 싶은데요. 저는 거의 없어요. 어떤 그래요? 인물을 볼 때 인물이 더 이랬으면 좋겠다. 특히 뭐 여성 인물인 경우에 제가 감정이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인 경우에 이 사람이 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릭터는요. 옥타비아 버틀러의 와일드 시드에 나오는 주인공 안양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채팅으로. 네. 좀 이따가 그럼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평과 특인가? 이런 생각도 평론가에 와서 그냥 그건가 싶기도 한데 아쉬움을 거의 느끼지 않고 그냥 저의 너무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앞으로 없었던 캐릭터를 새롭게 만나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기존에 너무 보물 같은 여성 캐릭터들이 너무 저는 넘치도록 많고 제가 아직도 모르는 인물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탐사하고 배우고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아까 했던 말을 연장해서 뭔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그 여성 캐릭터 중에서 저는 너무 강하지 않은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뭐 특정한 어떤 지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자주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연약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강해지는 건 오히려 쉽다고 생각해요.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고 제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나의 욕망을 충족하고 증식하고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는 오히려 쉽고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가 받는 상처를 깊이 인지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여성 인물이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 되게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여성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제가 페미니즘 비평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여성성이란 뭔지 이런 질문에 늘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너무 여성적인 여성 문학이다, 여성 서사다, 여성적인 인물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여성성이라는 걸 규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모순적이기도 하고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건너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단계 과정으로서의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여성성 중에 하나는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취약하기만 하고 다치기 쉽고 폭력을 잘 당하고 많이 당하고 지배당하고 이런 종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되게 깊이 깨닫는 것 그리고 그냥 자기의 강함만을 계속 생각하고 증가하는 목표만으로 추동되는 인물이 아닌 것 그거는 어떤 종류의 저한테는 여성성이라고 받아들여져서 뭐랄까 그 뭔가 사이다 여성 인물 되게 강하기만 한 여성 인물 지배하고 뭔가 뒤집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여성 인물보다 오히려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성 인물들에게 늘 끌리고 그게 많아졌으면 좋겠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깝긴 합니다. 예. 그 연약함을 잃지 말자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뭔가 듣다 보니까 오히려 연약한 걸 아는 게 정말 강한 캐릭터일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좀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좀 현장에서 독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받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같이 받아도 되지 네, 않을까요? 같이 봐도 되고 네. 현장에 질문이 없으면 바로 또 온라인에서 네. 바로 네. 질문 주시면은 봐서 답변을 해주시면. 네, 혹시 좀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 독자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질문이 네네. 그럼 이거 마이크를 혹시 좀- 마이크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마이크 들고 말씀 주시면 현장에 계신 분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F 소설이나 페미니즘 소설 자체보다는 글을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에게 좀 궁금한 건데 저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쓴 지 10년이 된 것 같고 종이책에 대한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가독성이 좀 어떤지 스스로 느끼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 네. 휴대폰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신 거죠? 휴대폰으로도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종이책과 휴대폰을 떠나서.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유튜브나 보고 유튜브의 자막은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읽는 능력이
제 뇌가 감당 못하는 것 같아서 과연 쓰시는 일 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주변 분들은 어떤지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다 들으셨는지 이제 좀 네, 그 방금 추가로 말씀해 주셨던 얘기가 휴대폰의 그 유무를 떠나서 그 무언가를 읽는 것 자체가 힘드시고 계신데 뭐 쓰는 사람과 뭐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라는 질문이셨고 저는 원래 읽는 걸 정말 힘들어해요. 저는 정독을 좀 힘들어요.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읽는 걸 좀 원래 힘들어하는 편이고 이게 어렸을 때 독서 습관이 좀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저 책 정말 안 읽었거든요. 그래요? 영화, TV, 그러니까 TV랑 영화, 만화책 보는 거 정말 좋아했어서 요즘에는 직업이니까 읽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읽기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중간에 스킬로 잘 나가요, 머리가. 어떤 단어에 하나 꽂히면 갑자기 그 단어에 대한 상상을 막 하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어요. 근데 그것들이 확실히 좀 미디어에 대한 영향이 큰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도 힘듭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는 좀 웹소설을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디북스 뷰어는 자간 설정이 돼서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카카오 페이지는 PDF 파일이라 정말 정말 짧아요. 5문장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훈련하듯이 2시간 동안 나는 이 책의 몇 %까지 읽겠다라는 마음의 목표를 정하다 보면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답변해 주시고 싶은 거. 네. 저는 사실 너무 직업이라서 그런지 그런 거를 안 느끼긴 해요. 읽는 게 더 힘들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 PDF 그 온라인상으로 이 모니터로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이제는 이북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되고 이제 그 집에 있는 책들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북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제 몸을 바꿔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저는 종이책이 너무 편해서 어려운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얘기 듣고 작가님 얘기도 들어보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못 읽고 아니면 집중력이 낮아지고 짧은 글만 읽게 되고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조건인 것 같아요.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어서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는 문제처럼 저한테는 더 느껴지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저는 근데 소설을 읽든 아니면 비소설을 읽든 글을 읽을 때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순서대로 하나 한 줄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는 읽기에 되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그냥 단지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되게 읽는 데는 되게 다양하고 많은 방식이 있는데 저도 그 되게 분량의 압박을 받는 그 글을 읽을 때는 되게 휙휙휙휙 읽고 다시 보고 싶은 부분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읽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집중력이 낮아지고 뭐 글을 못 읽게 됐다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읽는 방식 자체가 조금씩 그냥 바뀌어 가고 있지 않나? 그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질문이 한 3개 정도 왔는데요. 먼저 김지연 님께서 소설을 쓰실 때 주로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는지 기사나 보셨던 영화에서 키워드를 얻으신다면 그 과정은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문창과를 전공을 하다 보니 SF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지식이 업데이트가 느립니다. 그래서 과학雜誌를 매일 구독하고 뉴스 기사를 챙겨보면서 가끔 그런 걸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배아를 완전히 조작해서 막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와 연관된 자료나 논문들을 더 찾아보면서 좀 소재를 얻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 소재를 얻었다가 버려지는 게 훨씬 많기는 해요. 그 소재를 얻었을 때
그에 맞는 인물이 동시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인물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 소설은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소재는 좋은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인물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잡지나 뭐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세라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 같은데요. 아까 페미니즘 독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SF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를 안 했다. 이런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까 뭐 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거기서 얘기를 끝내버린 것 같네요. 제 기억에도. 네, 아까 말했듯이 저한테 페미니즘적인 독법은 단순히 그냥 뭐 여성 인물이 나와서 승리하거나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이거를 여성의 어떤 내면을 잘 이해하는 독법이 아니라 세계와 나의 틈을 인지하고 좀 날카롭게 감각해가는 독법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SF 장르에서는 그 틈을 아까 저한테는 이제 규모가 또 저의 SF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규모를 되게 줄였다가 엄청 크게 늘렸다가 혹은 나라는 사람과 이제 세계의 어떤 모양 자체를 좀 계속 상상하는 게 SF 장르인 경우에 훨씬 더 그 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틈이 어떤 모양인지 혹은 이 틈만 있는지 다른 틈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천선란 작가님의 작품 어떤 물질의 사랑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래서 깨어나서 외계인과 외계인 아버지를 둔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자기의 성별이 달라지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 소설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을 사랑하면 남성이 되고 여성을 사랑하면 여성이 되는 캐릭터죠. 저는 그 설정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고 그 소설에 그냥 되게 막 핵심적인 문장이보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더 닮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같아지고 싶은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의 성별이 변화한다는 그런 걸로 저는 읽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하자면 좀 리얼리즘적이지 않은 어떤 설정, SF 혹은 뭔가 판타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뭐 젠더 혹은 뭔가 특정한 젠더의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 방식의 틈? 뭐 이런 거를 훨씬 더 좀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네. 대답을 해주실 거니까. 윤태선님께서 작가님께서 소설을 쓰면서 인물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험이신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고. 보통 소설을 쓸 때 시놉시스를 짜거나 트리트먼트를 짠 후에 이제 그거에 맞게 소설을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놉시스를 쓸 때에는 그런 인물의 대사와 성격이 아직 뭔가 설정을 해놨지만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작가가 의도한 대로 쓰여지지만 막상 소설을 쓰면 어느 한 결정에서 인물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이 캐릭터가 나는 그거 안 되는데?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와 이 결정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뒤에 써놨던 거 다 버려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 많은 작가님들이 캐릭터와 싸워서 진대요. 그냥 이기면 쉽게 끝나는데 이 캐릭터는 여기에서 끝내고 싶지 않다거나 이 결정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아주 사소하게 뭔가 하나 뭐 지나치면 되는 걸 지나치지 못한다거나라는 것들이 생겨서 좀 되게 좀 판타지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캐릭터에 바람을 넣으면 넣어줄수록 얘가 더 많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창작 수업에서도
캐릭터가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캐릭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제일 즐거워하는 편이에요. 네,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캐릭터랑 싸워서 진다는 게 작가와 캐릭터가 어떤 싸움을 한다는 게 재밌는데 그냥 저는 상상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캐릭터와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방식의 밀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캐릭터가 자기에게 뭔가를 계속 자기 존재를 밀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밀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재밌는 답변이네요. 그리고 심은희 님께서 작가님 책 속에 언제나 지구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우주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꿈꿨다라고 쓰여 있다. 작가님 상상 속에서 지구와 우주는 어떤 모습인지 여쭤볼까 물어보셨을 때. 네, 며칠 전에 이제 작업실에 같이 쓰시는 작가님들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분의 의견은 어떤 거였냐면, 그 우주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래서 인간이 생겨날 줄 알았기 때문에 외계인과 만나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뜨려 놨을 것이다. 왜냐하면 싸움을 엄청나게 했을 테니까 이런 주의였는데 저는 완전 반대였어요. 어떤 생명체는 우주에 계획이 없었고 특히나 인간이란 존재가 생겨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구청을 생각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이 이렇게 함께 있어도 외로운 존재들인데 우주에 나온 우리만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할 리가 없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뭔가 상상력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지구는 너무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어쩌다 어떤 생명을 품게 되는데 그리고 우린 정말 짧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구에 그렇죠. 살면서 그래서 뭔가 외로운 느낌이 좀 강한 이미지입니다. 네, 외로운 행성이라는 이미지가. 네. 작가님 소설에서 제가 받는 인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가 사실 아까 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다른 분들 생각하시는 동안 해볼 수 있다면요. 저는 강성신 님도 힐도 갑자기 AI처럼 느껴진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소설가로서 작품 속 캐릭터와 싸워서 지고 밀린다는 그 느낌이 뭔가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은 되면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렇게 궁금해서 혹시 구체적인 작품에서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나왔던 진짜?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를 1년 동안 소설을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소설 전반적인 내용에서 3분의 1가량만 1년 전에 쓴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계속 추가가 됐던 건데 첫 번째로 수연의 캐릭터가 원래 남자였어요. 그리고 완당한 릴리의 캐릭터도 달랐었고 이랬는데 소설 중간에 쓰다가 갑자기 수연 전 남성의 수연이가 문득 길을 걷는데 잠깐만 나 근데 왜 남자야?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얘가 그럼 고민을 해요. 그때부터 얘가 왜 남자여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 결말 부분도 원래 그 결말이 아니었는데 계속 그 인물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끝까지 이제 결말을 수정하게 되고 그 난주라는 인물은 원래 파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인지 계속 쓰다 보니까 갑자기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얘가 억울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런 악역으로만 남길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꾸역꾸역 그 난주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 약간 이런 과정을 저 소설에서 너무 격하게 겪어서 네, 그게 얘로 되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소설에서 좀 더 강하게 느끼시는 거구나. 네, 그 인물이 왜 나는 남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왜 나 악역이냐고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의 입체성을 더 만들어줘 뭐 이런 요구처럼 들리기도 해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나중에 그 작가님의
청정 노트 같은 것도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혹시 이 현장에 계신 분들 혹은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해야 네. 아, 네.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주신다고 하네요. 네, 사회자, 예, 전화하시고 이런 어떤 정확한 순간에는 이제 질문을 하나쯤 던져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SF 소설집 팬데믹 6개의 세계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고 또 천선란 작가님도 우린 이 별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기에 이제 작품집에서도 뭐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 바이러스적 이제 지금의 현실과 SF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이제 밀접해진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또 미래의 기술 발전에 중요한 어떤 시기고 되게 또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망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인데 SF 소설가로서 혹은 또 SF 관심 있어 하는 문학 평론가로서 이런 어떤 코로나 팬데믹과 SF적인 연결성 혹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주실 게 있다면 네.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뭐 과거에 일이 되었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창궐을 하고 이렇게 좀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소재적인 측면에서 바이러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좀 지겨워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 현실이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결말의 의미가 있게 되잖아요. 이 인물들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죽게 될 질 것인가에 대한 결말에도 의미가 나기 시작하면서 큰 의미가 부여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라는 소재에서 뻗어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전염병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는 좀비 소설도 있고 그래서 좀비라는 소재 자체도 뭔가 바이러스와 맞닿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피하는 편이었어요. 바이러스에 대한 소재. 그래서 제가 막 좀비와 우주를 제일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보다 더 잔혹하게 그리기에는 좀 마음이 지쳐 있고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그리기에는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놓치기가 아깝고 이래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지만 저희가 원래 출간 예정이었던 소설을 다시 쓴다고 또 연락을 드려서 출간을 미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 더 재미있게 쓰겠다라고 해서 출간을 하고 미룬 터라 바이러스 소재가 아마 또 한참 초반에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래에는. 그래서 아마 완전히 끝나고 좀 시간이 흐를 때까지 많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쓰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네, 뭐 이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질문. 네. 그러면 네, 한 분 강성신님 질문까지 이야기하고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말하거나 살아가기 힘든 세대와 여성이 작가적 상상력을 SF 세계로 가서 질문이 아니구나. 예, 위안을 받는 것 같다고 네,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북토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엔딩 멘트는 저의 네, 엔딩 멘트 사회자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두 분 작가님, 두 분 작가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여기가 난방이 원활하지 않아, 난방이래요. 이렇게 냉방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약간 더운 기온에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진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두 분 작가님의 소감부터 먼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선남 작가님 소감. 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 막 이것저것 다 질문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페미니즘적인 현상을 비롯해서 문학의 전반적인 것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서 항상
동료 작가님들이랑 요즘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항상 진영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까 쉬는 시간에도 계속 질문을 같이 했거든요. 이건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 저건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비평가라서 그런지 그 창작자 분들하고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꼭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한 창작자도 없기도 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천선란 소설가가 있으면 그 작가님은 저한테 천선란 소설을 쓴 사람이지 뭔가 천선란은 아닌 그런 저한테 느낌이 늘 있었는데 좀 약간 평론가 입장에서 약간 관계 맺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늘 좀 어렵게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모든 평론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 그래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이야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즐겁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항상 평론가 이나영의 글만 보다가 현장 인간 이나영 보고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산책자 코스 4번째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알림 드리면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후원하는 지역서적 문화활동 지역사원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른 작가분들을 새롭게 소개하거나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다음 행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와 주시고 또 방송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